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선박들이 영유권을 둘러싸고 충돌을 빚었다. 특히 중국은 조선 산업의 성장을 배경으로 급속한 해군력의 발전을 꾀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제국들은 바다를 두고서 패권 경쟁을 이어왔는데 유럽의 영원한 숙적 영국과 프랑스도 1798년 지중해와 인도로 향하는 항로를 두고 이집트에서 맞붙는다. 바다로 진출하려는 나폴레옹과 이를 막으려는 넬슨 제도. 나일 해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이명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쳐들어갈 곳은 어디인 거지? 아닌가요? 아니, 오늘 굉장히 테이블에 저희가 이 원탁을 한 이후로 처음으로 뭔가가 그럴듯한 게 올라왔어요. 그럴듯하다고 하기에는 네. 횡한데. 아니요, 저는 이거 봐, 이거 못 보셨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건 반댈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전쟁 전에 작전들 다 그렇게 세우는 거 굉장히 아닌가? 이런 거 새로운 거 나오면 되게 좋아해요. 네. 나만 설레요? 다음번에는 저 도깨비 망치 갖다 놓을게요. 이거. 띵하게. 좋습니다. 오늘 이거 보는데 어떤 주제가 나올지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오늘의 주제 자체가 나일 해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많은 분들이 전쟁하면 육지 쪽 전쟁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갑자기 우리가 왜 나일 해전을 들고 나왔냐? 얼마 전에 필리핀 해경함을 중국의 해경함이 쫓다가 중국의 군함이랑 부딪힌 그런 네. 사건이 있었죠.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해경선을 추격하던 중국 해경선이 무리한 운항 끝에 중국 군함과 충돌했다고 필리핀 정부가 주장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현지 시각 11일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중국 해경선과 해군함이 충돌했다며 사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이 현재도 해전 그리고 바다를 두고서 패권 경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면적 비율로 따지면 바다가 육지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러니까 네. 바다가 한 71%고 육지가 29%예요. 그래서 바다를 차지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일 해전이 있기 직전 유럽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18세기 말 유럽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나일 해전이 1798년에 이루어지는데 요 97년, 98년 사이에 유럽의 전쟁이 아주 희한한 구조로 가고 있었습니다. 1797년에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원정에서 승리를 하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길이나처럼 떠오르는데 사실은 이제 나이도 20대 후반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싸움 잘하는 애, 뭐 그렇나 보다로 떴지 아직 이 사람을 뭔가 미래 황제 이런 사람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그냥 프랑스가 원래 제자리 찾아가는구나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이탈리아에서 오스트리아 대군을 격파하고 97년에 계속 진격해서 오스트리아군을 본토로 몰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좀 이상한데. 좀 친해, 요 꼬맹이. 네, 그래서 그러다가 벨기에, 네덜란드 이쪽이 다 프랑스 편이 돼버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당황한 게 이렇게 되니까 상륙할 데가 없어요. 아무리 또 해군이 강해도 육군이 없으면 또 고지의 깃발을 못 꽂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영국이 보니까 순식간에 바다로 고립된 거예요. 그럼 이제 유럽은 대륙은 완전히 프랑스 지배하로 들어가는 거 아니니? 이렇게 돼서 지금 난감해진 겁니다. 이때 넬슨이 이렇게 되면 땅을 포기했으니 바다를 제패하면 된다. 그래서 대륙을 봉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넬슨의 주장은 함대의 역량을 2배, 3배로 올려야 된다. 그러면 활동 영역도 늘려야 된다. 그러면 지배력도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드디어 한 거죠.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이게 획기적인 발상이었죠. 나폴레옹은 나폴레옹대로 우리가 더 넓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프랑스군의 전투력을 올리고
이동 속도를 올리고 단위 속도를 올리면 뭐 등등등 군수품도 새로 이렇게 만들면 훨씬 많은 면적을 점령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발상이 나왔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폴레옹과 넬슨이 싸운 게 아니고 기존의 프랑스의 10배, 우리 기존의 영국의 10배의 능력을 발휘하자는 두 명의 천재가 나타났던 거죠. 항상 군의 영웅은 잘못 키우면 걔가 실권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게 하는 걸 보니 애가 또 코르시카이잖아. 프랑크롭지. 뭐 여자 앞에 가니 기절하지. 애는 젊지. 얘다. 요거 그냥 싸움만 잘하는 거. 우리가 뒤에서 조정하면 되겠다. 저런 녀석이 무슨 자기가 뭐 요즘 말로 황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긴 하겠냐. 이렇게 띄워주면 형님 도와주십시오. 정치도 형님한테 맡기고 저 앞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이럴 거다라고 아주 굳건하게 믿게 됩니다. 이럴 때 나폴레옹이 갑자기 이집트로 원정 가서 뭐 인도까지 가서 영국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땅을 먹어야 되니까 갑시다 그러니까 뭐 보내서 성공하면 다행이고 실패해도 제가 죽는 거고 이거 괜찮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다만 총재 정부가 인도까지는 어림도 없고 6개월 줄 테니까 이집트까지만 가라. 그리고 작전 기한도 6개월이다. 이렇게 끊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나폴레옹은 생각을 잘 모르겠는데 뭐 우리가 잘 알지만 학자들 데려가잖아요. 다 데려갔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집트 관광 가서 보시는 모든 신전은 그때 걔들이 다 파낸 겁니다. 다 땅속에 있던 거예요. 네. 다 파내고 했던 건데 그때 학자들부터 엔지니어 심지어는 뭐 물레방 수차 만드는 별의별에 다 데려갔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집트를 영지화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처음엔 나폴레옹도 프랑스에서 안 될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집트에 가서 군벌이 돼보자. 로마를 본따서. 네. 지금은 이제 알렉산더는 좀 나중에 일단은 카이사르 작전이지. 제 생각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만 애들을 다 데려가서 이집트를 자기 직할령 정도로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재 정부가 6개월만 주겠다. 근데 웃기는 게 비용은 네가 조달해라. 이게 참 나 이때 정부 보면 좀 희한해. 그 박사님 기억 안 나세요? 박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받아들여. 지금의 기준으로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니 근데 그때 기준도 이거 좀 이상한 건데. 아니 원정군이 가는데 정부가 그거는 군에서 알아서 해. 뭐 이런. 하여간 이래서 더더욱이 나폴레옹은 카이사르 알렉산더가 이제 빙의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점령해도 이탈리아 또 왕창 뜯어냅니다. 그러니 뭐 그리고 이제 이집트 원정 준비를 하는데 이걸 단기간에 다 해내고 학자들 또 살짝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요즘 말로 대학에 자리 있는 교수님 한 분도 안 가고 그 시간 강사하거나 조교들이 갔어요. 네네네. 근데 그거 다 면접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면접 보고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챙겨서 280척의 대함대를 만들었고 수송하는 전함은 겨우 13척밖에 안 됐습니다. 야 영국한테 걸리면 이거 큰일 나겠네. 네, 그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최대 위협이 넬슨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출발하는 데는 툴롱인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처럼 배가 빠르지도 않고 장기 항해도 못하니까 목표지를 알아야 거기 가서 대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로 갈 줄 아나. 그래서 넬슨이 이제 바다를 이렇게 또 헤매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또 문제가 일기예보도 안 좋지. 뭐 풍랑에도 약하지.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하여튼 분명히 이건 이탈리아 쪽으로 올 것 같다. 그래서 하다가 결국 잡힐 뻔했는데 폭풍이 와가지고 넬슨의 기함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수리하러 갔더니 고틈에 지나가요. 그러면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항구에 막 깔아놨거든요. 그러면 봤어요. 뭐 어제 왔어요. 이게 그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 며칠 후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점 찍어야 돼. 이렇게.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몰타지나 시칠리아지나 몰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넬슨이 이거 틀림없이 이집트 가는 거다. 근데 일단 중간에서 잡아야 되니까 잡자 하고 가는데 여기서 또 한 번의 기적이 나는데 이게 이상한 게 원래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고가 들어가잖아. 그쵸. 나폴레옹이 며칠 출발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이제 몰타에서 떠났다. 그럼 떠난 다음에 보고가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한 달이 두 달이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늦게 가죠.
그렇죠. 그래서 7일 날 떠났는데 10일 날 떠났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아, 왜냐하면 네네. 어제 떠났어요. 어제 떠났어요. 이렇게 가면은 이게 네. 어제인지 5일 전인지 모르거든요. 네. 근데 미리 떠난 걸로 보고가 들어갔어요. 오히려 3일 빨리 출발한 걸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데 그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넬슨이 놀래가지고 또 영국군이 민등은 해군은 우리가 최고야. 이집트로 가는 데 틀림없어. 그래서 그냥 질주를 합니다. 내내 앞에서 달려요. 나폴레옹 뒤에 있고. 예? 왜냐하면 따라잡으려고 질주를 하는데 원래 같이 가도 속도가 느린데 여기 앞에서 질주를 하니까 넬슨은 계속 가고 나폴레옹은 얘들 어디 있지 그러면서 뒤따라가는 아주 이제 훌륭한 좀 웃기네요. 어떻게 좀 보면. 웃기게 돼. 네. 근데 너무 웃기는 게 그 왜 배는 지나가면 흔적이 다 남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 넬슨이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실패했으면 나중에 진짜 욕 뒤지게 먹었을 거야. 아무 흔적이 없는 거야. 이게 배가 지나가면 쓰레기라도 그 대함대가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넬슨은 더 빨리 해요. 계속 알고 봤더니 뒤에 뒤에 있는 있는데 이게 일생일 때 실수했어요, 이거 사실. 어디 왜 이렇게 빠른 거야? 그래갖고 나폴레옹은 천천히 뒤를 따라서 갔는데 이집트로 가면 갈 데가 뻔하잖아. 내릴 항구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까지 왔어요. 네. 흔적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넬슨이 더 초조해서 사람이 한 번 실수하면 정신이 없어요. 정신 없어요. 네. 그리고 사실 넬슨도 자존심 엄청 센 사람이거든. 나폴레옹하고 좀 다른데 프랑스 사람들은 이렇게 뻐기기 좋아하고 영국 장군들은 좀 침울해요. 근데 자존심은 더 세잖아요. 더 세죠. 조용히 세요, 얘들이. 그래갖고 부들부들 떨었나 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디냐? 이거 이탈리아로 간 게 틀림없다. 그래서 뒤로 가요? 다시 올라가요, 이탈리아로. 어머나. 나폴리로 갔을 거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데 다음날 나폴레옹 함대가 나타났어요. 사실 하루만 더 있었으면 제대로 진짜 아작날 뻔했죠. 왜냐하면 프랑스 함대가 항구로 왔는데 항구에서 대기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큰일 날 상황이었는데 하루 전날 또 나폴리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얘들 어디 있니? 그러면서 그냥 내려서 이 신나게 배다 풀어버리게 돼요. 이렇게 돼서 넬슨이 바다에서 나폴레옹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나폴레옹은 안전하게 이집트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일 해전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전에 전초전은 네. 행운의 여신은 사실 프랑스군 편이었어요. 그러네요. 이 미스테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먼저 출발했다고 됐는데 뒤따르던 영국 함대가 더 먼저 가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숙련도가 달랐어요. 당시는 바람을 이용해서 항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병들의 숙련도가 얼마나 뛰어나냐에 따라서 배의 속도, 전단의 속도가 달랐습니다. 게다가 프랑스는 수송선을 호위해서 가는 대함대잖아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죠. 한 번은 거의 뭐 이게 정확한 기록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문건에서 보면은 1마일에서 2마일 사이로 서로 지나갔다, 야간에. 그래서 보지 못했다. 그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요. 진짜 망망대해라는 게 확 와닿는 게 솔직히 마주칠 법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죠. 게다가 그때 당시에 배들은 뭐 소리가 없잖아요. 기관을 돌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야간이면 쑥 지나갈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대함대에 프랑스가 천천히 가는데 영국은 그냥 전속 질주한 거죠. 그래서 못 만났다가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영국이 하루 차이로 떠나고 그 다음에 프랑스 대함대가 아주 느긋하게 들어와가지고 병력들 다 상륙시키고 편안하게 상륙이 진행이 됐죠. 당시 해전의 양상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랑 다르게 말씀하신 대로 돛이 달린 범선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전열 전함이라고 불리는 함정이 그때 당시에 주력 전투함이었어요. 근데 15세기 이전부터도 포가 해전에서 주력 무기로 사용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포를 뭐 좀 배 위쪽에서 발사를 하다 보면 배의 균형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포를 집중해서 발사를 하기가 너무 쉽지 않았고, 그렇다고 이 포들을 배의 하부 쪽으로 딱 옮기자니 문제가, 그럼 포를 발사를 하려면 구멍이 뚫려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침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15세기 정도쯤 돼서 획기적인 개발이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때 딱 개발이 된 게 개폐형 포구입니다. 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포를 쏠 때는 열어놓고 포를 안 쏠 땐 닫으면 방수가 되는 거예요. 그 개폐형 포구가 생기면서 점점 포들의 위치가 아래로 내려올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층의 포를 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력 집중도가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래서 그게 없으면 위에다만 포를 계속 많이 실어야 되는데 그럼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가서 네. 전복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밑에다 대포를 놓을 수 있게 되니까 위에도 많이 놓을 수 있게 된 거죠. 아래로 가면 갈수록 함선의 균형도가 좋아진다. 퍼포먼스가 좋아진다는 걸 아니까 자꾸 아래로 조금 위험하지만 그래도 아래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스웨덴 전함 바사라는 함이 있었는데 그 함이 진수돼서 얼마 안 돼서 스톡홀름 함에서 그냥 바로 침수돼서 침몰을 해버려요. 전투도 아닌데. 그래서 많은 연구가 그 이후에 실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포구의 위치가 최소한 해수면에서 어느 정도는 떠야 되고 그리고 무게 그러니까 만재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포는 몇 문 정도 달리는 게 좋겠다라는 이상적인 전함이 나오게 돼요. 그게 바로 2,950톤급의 74문의 한 포를 가지고 있는 전열 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엔 아까 제가 엄청난 정보전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희한한 게 프랑스가 이런 전함을 배치하면 영국이 바로 카피하고요. 영국이 이런 전함을 배치하면 프랑스가 바로 카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74포 전열 전함이 중요한 이유는 그 전까지는 당시 유럽의 조선소가 약간 이 맛집 같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네 맛집이라서 레시피가 딱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집마다 레시피가 다 달랐어요.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2,950톤급 74포 전열 전함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규격이 된 거죠. 그때 당시에 배들이 또 어딘가 가려면 항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추진력과 기동성을 보장해 주는 게 풍력이었습니다. 바람이었죠. 그래서 돛대가 중요한데 주 돛대는 길이가 30m 이상. 지금으로 치면 10층 아파트 이상인 거죠. 와. 그리고 보급품을 가득 실어 놓는다면 이론상으로는 6개월 정도 작전이 계속적인 작전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 3개월 넘으면 사망자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보급이 안 되니까요. 보급도 안 되고 그때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점점 되는구나. 뭐가 썩고 안 좋아지면서 뭐 병에 걸리고 이러면서 사망자도 생기고 그런 근무 환경이 정말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또 애들이 12살, 13살짜리를 태우거든요. 장교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밑에서부터 몸일 하면서 배우는데 나중에 그래서 선장까지 되는 사람도 있는데 전투로 죽는 것보다 아마 병사하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 건조는 어떻게 되느냐? 네. 일단은 건조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짧은데요? 그렇죠. 근데 그건 배가 만들어지는 기간이지 네. 거기다가 무장을 싣고 시범 항해를 하고 그러면 기간은 좀 더 길어지죠. 배 한 척을 건조시키는데 숙달된 숙련 기능공이 한 150명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용이 그때 당시 기준으로 100만 파운드가 필요했다고 해요. 지금 현대 기준으로 다시 환산하면 1억 파운드가 되고요. 네. 1억 파운드를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1,800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전열함이 나는 내가 중세사라 그런지 몰라도 그 배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군함 중에서. 게임으로 음악이죠. 하는 사람은 비슷하지 않아요.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전열함 대 전열함으로 싸울 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해전이 대부분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 이야기. 프랑스 함대는 간발의 차이로 영국군을 피해 알렉산드라 항구에 도착했지만 영국 함대는 끈질긴 추적 끝에 아부키로만에 정착해 있는 프랑스 함대를 발견하게 된다. 좁은 만에 정박한 상태로 있던 프랑스 함대는 영국군의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영국 함대는 프랑스 전열의 안쪽까지 침투해 양측에서 포격을 가하는 전술을 사용하며 더욱 압박한다. 결국 프랑스 함대는 기함 로리앙을 포함한
전투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지만 영국의 넬슨 제독 또한 큰 부상을 입게 되는데 이집트 원정을 통해 인도를 장악하고 영국을 굴복시키려 했던 나폴레옹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나일 해전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